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2편 정대리 권사원 편입니다. 13조 정대리 대기업 외제차 회사원 스타그램 정대리는 제주도 호텔을 검색한다. 좋아 보이는 곳은 가격이 만만치 않다. 여자친구는 프로포즈를 제주도에서 받고 싶다고 한다. 이왕 가는 거 숙소는 신라호텔로 잡았다. 검색창에 신라호텔을 입력한다. 1박에 50만 원, 3박이면 150만 원. 평생 한 번 있는 이벤트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 프로포즈를 제대로 안 하면 평생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결혼한 선배들이 충고했다. 비행기표, 렌터카, 식비, 디저트 등등 이것저것 하면 300만 원은 들 것 같다. 프로포즈 선물도 있다. D 브랜드 핸드백 500만 원. 이렇게 저렇게 더하니 프로포즈 비용만 800만 원이 들 것 같다. 결혼식 비용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여자친구에게서 카톡이 온다. 풀 옵션 뷰로 했지? 바다가 조금만 보이는 방 말고 전면 통창에 바다가 꽉 차게 보이는 방. 급히 호텔 예약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확인한다. 이런 부분 오션뷰다. 리뷰를 검색해보니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고 고개를 돌려야 겨우 바다가 보일 정도다. 큰일 날 뻔했다. 바로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려는데, 여자친구가 원하는 풀 오션뷰는 70만 원이다. 70만 원에 3박이니 총 210만 원. 뭐 어때? 이왕 가는 거 150만 원이나 210만 원이나 거기서 거기지 뭐. 정대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예약을 변경한다. 여자친구 말에 의하면 바다가 보이는 통창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잘 나온다고 한다. 사진도 많이 찍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빨이 잘 받게 렌터카는 오픈카로 하기로 했다. 선글라스는 당연한 거고 차에다 풍선도 달까? 재밌을 것 같다.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스냅 사진 찍어주는 포토그래퍼도 예약한다. 정대리는 대기업에서 대리로 일한다. 세후 월급은 350만 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부장의 비율을 맞추면 회사 생활은 그럭저럭 할 만한 편이다. 모은 돈은 별로 없다. 10년 조금 안 된 아반떼 한 대를 갖고 있고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산다. 여자친구는 사준생이다. 사업 준비생. 카페를 차리는 게 목표란다. 카페 개업 준비한다고 일부러 취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정대리도 자세히는 모른다.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정대리와 여자친구의 일상은 이렇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잡고 인스타그램을 열어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밤새 올린 사진을 확인한다. 어디에 놀러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들고 있는 가방은 뭔지, 화장품은 뭘 쓰는지 자세히 살핀다. 숨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사진을 이리저리 확대해 본다. 혹시 조작은 아닌지 눈에 불을 켜고 살핀다. 친구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브랜드와 가격을 알아낸다. 정대리의 반응은 두 가지다. 저가의 브랜드면 그럼 그렇지. 고가의 브랜드면 제가 저걸 어떻게? 이 커플이 같이 있으면 서로 대화하는 시간보다 각자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길다. 얼굴 보려고 만난 건지 같이 핸드폰 하려고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만남이 서로 편하다. 여자친구가 물어온다. 오빠, 우리 차는 언제 바꿔? 지금 알아보고 있어. 그리고 부모님이 결혼 비용으로 1억 보태주신대. 1억? 그걸로 집 구할 수 있어? 차 사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 해야지 뭐. 몰라. 어떻게 되지 않겠어? 우리 한강 보이는 아파트 살 수 있어? 버버리 맵인가 하는 오빠 친구가 사는 곳 말이야. 글쎄, 알아보질 않아서 제주도 갔다 와서 한번 보자. 좋아. 정대리는 아직 대학생 때 타던 아반떼를 타고 다닌다. 그때는 차종보다는 차를 끌고 다닌다는 것이 더 중요했다.
부모님이 사주신 차라서 할부에 대한 부담도 없었다. 이 흰색 아반떼를 타고 대학 캠퍼스를 활보한다. 여자 후배들을 태우고 다니면 백마탄 왕자가 된 기분이었다. 오빠,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후배들 사이에서는 택시기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게 좋았다. 예전 여자친구들과도 아반떼 한 대로 전국을 휘젓고 다녔었다. 그런데 지금의 여자친구는 이 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정대리도 그렇다. 퀴퀴한 카페트 같은 시트에 앉을 때마다 먼지가 푹 하고 올라온다. 가죽 시트에 앉고 싶다. 요즘은 모카세의 알칸타라 가죽 시트가 좋아 보인다. 제일 큰 문제는 하차감이다. 소음이나 진동 같은 승차감은 상관없는데 아반떼는 하차감이 정말 별로다. 남들 보기 부끄럽다. 여자친구는 친구들 모임에 갈 때는 멀리서 내려달라고 한다. 차려입은 원피스와 이 차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의 차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원피스에게 미안하다. 혹시라도 H 로고나 직물 시트가 보일까봐 차 안에서는 셀카를 찍지 않는다. 정대리의 친구들은 동그라미 4개로, 4개 로고나 삼각별 로고나 파란색, 흰색 피자 로고가 살짝 보이게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다. 정대리도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서 안달이 나 있다. 한때 잘 나가던 아반떼가 초라해 보인다. 정대리는 외제차가 정말 갖고 싶다. 회사의 오전 일과가 끝나고 점심시간이다. 팀원들과 정대리는 12시가 되자마자 일어나는 김 부장을 따라서 쪼르르르르 사내 식당으로 내려간다. 김 부장은 밥과 반찬을 후루룩 마신다. 몇 번 씹지도 않고 넘긴다. 팀원들은 아직 반 정도밖에 못 먹었는데 김 부장은 이미 다 먹고 팔짱을 낀 채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반찬 접시들은 가지런히 포개해 놓았다. 사내 식당을 나서자 김 부장은 볼 일이 있다며 사무실로 혼자 올라간다.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거 아는데도 매번 저런다. 팀원들과 같이 있으면 본인이 커피를 사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 요즘 커피값이 2,000원인 걸 모르시나? 게다가 우리 팀은 후식만큼은 각자 계산한다. 그게 서로가 편하다. 정대리는 송 과장, 권사원과 함께 근처 커피숍으로 간다. 송 과장님, 요즘 차에 관심 있으세요? 별로.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왜? 아, 제가 지금 3 시리즈 보고 있는데요. 저한테 어울리겠습니까? 그 독일차? 안 어울릴 게 뭐 있어. 근데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아? 요새 1,000만 원 정도 할인해서 국산차랑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렇구나. 난 차는 잘 몰라서. 저만 구닥다리 아반떼 타고 다녀요. 제 친구들 차는 다 벤츠, 아우디인데 작살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차 바꾸자고 난리예요. 쪽팔리다고. 친구들이 잘 사나 보네. 뭘, 뭐 잘 사는 놈들도 있고 그냥 평범한 놈들도 있고. 할부 36개월이나 48개월 하다가 끝날 때쯤 바꾸는 거죠. 요즘엔 3, 4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나는 11년째 타고 있는데 매달 고정비가 만만치 않겠네. 대단들하다. 한 달에 술 한 번, 커피 몇 잔 안 마시면 되는데요, 뭘. 그게 쉽게 될까?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건데. 정대리는 하루 종일 자동차만 알아본다. 신차도 보고 중고차도 본다. 김 부장이 슬금슬금 걸어오면 재빨리 화면을 바꾼다. 김 부장의 특기는 멀리서 팀원들 뭐 하는지 감시하기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다가와 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목에 방울을 달아주고 싶다. 그래서 왼손은 늘 Alt, 탭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다. 화면 빨리 바꾸기는 정대리 전문이다. 사고 싶은 차는 정대리가 생각한 예산보다 조금씩 비싸다 보니 점점 가격대가 올라간다. 이러다가 롤스로이스까지 갈 기세다. 현실 타협이나 할 겸 비트코인을 확인한다. 오, 1,000만 원 넣어두었던 것이 지금 1,500만 원이 되었다.
옆자리 송 과장에게 사내 메시지를 보낸다. 송 과장님, 비트코인 보세요. 1,000만 원 넣었는데 지금 1,500만 원 됐습니다. 많이 올랐네? 좋겠다. 과장님도 빨리 비트코인 사세요.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입니다. 비트코인도 말이 많던데 안전한지 모르겠어. 몇 년 전에 정대리도 몇 천 잃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니까요. 일론 머스크도 인정했잖아요. 과장님도 이제 비트코인의 배에 올라타셔야죠. 여자친구가 차 빨리 바꾸자고 하는데 이참에 확 바꿔버릴까 봐요. 같이 돈 벌어서 저랑 같이 차 바꿔요. 정대리는 차는 바꾸고 싶은데 누군가와 같이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다. 같이 사면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나만 손해봤다거나 나만 돈 썼다는 느낌이 덜하다. 자신과 같이 돈을 쓴 사람이 있어야 나만 사는 게 아니야. 는 심리적인 핑곗거리가 생긴다. 송 과장이 말한다. 그런데 정대리 결혼한다며? 신혼집부터 알아봐야 하지 않아? 차는 나중에 바꿔도 되잖아. 집이야 그때 가서 알아보면 되죠. 전세에 아무 데나 들어가려고요. 요즘 전세값 만만치 않은데 미리 알아봐두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 되겠죠? 근데 새 차 살까요? 중고차 살까요? 차는 강가가 크니까 중고가 낫지 않겠어? 그쵸? 저도 중고로 살까 해요. 자전거도 중고로 샀는데 멀쩡하더라고요. 자전거? 좋은 거 샀어? 500만 원짜리 샀어요. 500? 중고가? 무슨 자전거가 그렇게 비싸? 도그마라고 하는 건데요. 새 거는 1,000만 원 넘어요. 동호회에서는 이 정도 타야 알아줍니다. 우와, 월급보다 세네. 나름 그 안에서 등급이 있나 봐. 운동 목적도 있지만 동호회인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해요. 이러려고 돈 버는 거죠. 하하하. 정대리는 회사를 대표하는 욜로족이다. 욜로신이 있다고 퍼뜨리고 다닐 정도의 욜로 광신도다. 여자친구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욜로족이다. 두 사람은 그 부분이 참 잘 맞는다. 최근에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1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했고 여자친구에게 50만 원짜리 지갑과 50만 원짜리 구두를 받았다. 주식? 코인? 남들 하니까 정대리도 그냥 하긴 한다. 하지만 돈 더 벌려고 아둥바둥 하면 뭐하나 싶다. 죽어라 노력해서 한 계단 올라갈 때 옆에 놈은 다이아 수저, 금 수저, 물고 태어나서 이미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열심히 해봤자다. 그냥 지금 즐기며 사는 게 더 낫다고 정대리는 생각한다. 요즘 들어 업무 시간에 모니터보다는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다. 김 부장이 눈치를 주는 것 같지만 정대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옆에 팀원들도 자기 할 일에만 열중하는 스타일이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동료들은 물질적 고민 없이 현재를 즐기는 듯한 정대리가 부러울 때도 있다고 했다. 정대리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팀 회식 날이다. 김 부장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묻는다. 팀원들에게 정해서 알려달라고 한다. 이런 건 보통 팀 막내가 의견을 취합하는 법. 권사원이 팀원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정대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태국 음식? 저기 건너편에 생겼는데 술도 파는 것 같던데. 송 과장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도 그 태국 식당 궁금했어. 권사원은 뭐 먹고 싶어? 저도 태국 음식 좋아해요. 옆 팀 동기들이 거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권사원은 바로 김 부장에게 가서 팀원들이 정한 곳을 말한다. 부장님, 길 건너편에 있는 태국 음식점으로 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국 음식? 회사에? 회식에? 회식하는데 무슨 동남아 음식이야? 그리고 나 고수 싫어해. 지난번에 갔던 삼겹살집으로 예약해. 네, 부장님. 송 과장은 권사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 이해해라. 선배가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다. 어차피 본인이 정할 거면서 왜 물어보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권사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쉰다. 업무 시간이 끝나자마자 김 부장과 팀원들은 회식 장소를 향한다. 삼겹살집이다. 천장에는 연기가 자욱하다. 와이셔츠 입은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다. 홀을 둘러보니 다른 사업부 사람들도 있다. 제발 합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정 대리는 김 부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
아줌마, 목살 6인분에 참이슬이랑 카스 2병, 2병씩. 김 부장의 목소리가 우렁차다.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테이블을 세팅한다. 한 명은 수저를 놓고, 한 명은 물을 따르고, 한 명은 앞치마를 가져온다. 뜨거운 숯불이 나온다. 철판이 올려진다. 시뻘건 고기와 집게, 휘어진 가위가 나온다. 은박지 안에 옹기종기 담긴 마늘이 나온다. 김 부장은 집게를 짚더니 마늘이 담긴 은박지를 철판 한쪽 구석에 올린다. 고기는 2줄로 정렬하여 올려놓는다. 씩 소리를 내며 연기가 살살 올라온다. 정대리는 맥주와 소주 뚜껑을 딴다. 팀원 잔들을 한데 모아 소맥을 만다. 김 부장 잔에는 티나지 않게 소주를 더 많이 붓는다. 김 부장이 시작한다. 각자 잔들 들어. 들었어? 우리 부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하면 위하여 하는 거야. 알았지? 김 부장이 잔을 들고 숨을 들이쉬더니 우렁차게 외친다. 우리 부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팀원들이 작지도 크지도 않게 위하여를 따라 외친다. 별로 희망차지도 않다. 별로 위하는 마음도 없다. 김 부장은 팀원들의 술잔을 확인한다. 권사원, 첫 잔은 원샷이야. 빨리 마셔. 야, 송 과장, 남기면 어떡해? 다 비워, 빨리. 오늘 회식도 김 부장이 주도하는 대로 흘러간다. 정 대리는 이런 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다가 김 부장이 곧 자신이 그동안 회사에서 세운 업적 같은 이상한 소리를 시작할 것 같다. 그런 일장 연설을 듣느니 명품 이야기가 낫겠다고 생각한다. 정 대리는 김 부장이 최근에 가방을 바꾼 게 기억난다. 어울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 괜찮은 거다. 전부터 차고 다니는 시계는 별로다. 김 부장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정 대리는 아부인지 저격인지 모를 멘트를 던진다. 부장님 정도면 롤렉스 차셔야 하지 않나요? 왜? 내 태그 호이어가 어때서? 태그 호이어는 젊은 사람들이 입문할 때나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롤렉스에 무슨 말이나? 그거 많이 하던데요? 시계 살 돈이 어딨어? 얼마 전에 그랜저 풀옵션 뽑았잖아. 진짜요? 그랜저 신뢰가 완전 뽀대난다던데. 역시 부장님이십니다. 정 대리는 김 부장이 혹시 시계 얘기에 마음 상했을까봐 살짝 띄워주며 눈치를 본다. 그치, 그치. 신뢰 죽이지. 정 대리가 역시 보는 눈이 있네. 다음에 성과급 나오면 정 대리가 말한 롤렉스 한번 알아볼게. 아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차, 시계, 구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부장님 가방도 좋은 거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꿨어. 역시 정대르는 알아보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아는 사람만 알아. 하하하. 이 친구 뭘 좀 아네. 새 가방을 칭찬해주니 엄청 좋아한다. 저도 부장님 가방 같은 거 사고 싶은데 차 사려고 돈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타는 10년 된 아반떼가 고장은 없는데 친구들이 하도 바꾸라고 해서요. 여자친구도 그러고요. 그래, 아반떼가 뭐야, 아반떼가. 바꿀 때가 됐지. 바꿔, 바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아반떼가 뭐야, 쪽팔리게. 하하, 네, 한 잔 드시죠, 부장님. 고기가 거의 다 익어간다. 마늘이 너무 익었는지 한쪽이 다 타버렸다. 고깃집에 휘어진 가위는 참 잘 잘린다. 이 가위를 볼 때마다 집에다 하나 사다 놔야지 하는데 고깃집을 나서는 순간 기억이 안 난다. 정대리는 휘어진 가위로 고기를 자른다. 김 부장이 먹기 좋아하는 사이즈를 잘 알고 있다. 김 부장이 업무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다. 옆 테이블에는 송 과장과 권 사원이 조용히 얘기하는 중이다. 송 과장님, 요즘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1호선 타고 다니는데 너무 붐벼서 숨 쉬기도 힘들어요. 특히 가산 디지털 단지, 장난 아니에요. 거기 회사가 많아서 그런가? 네, 송 과장님도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나는 일부러 첫차 타고 다녀. 아침 시간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때 타. 첫차요? 와, 몇 시에 일어나세요? 4시 반쯤 일어나. 헉, 진짜 일찍 일어나시네요. 왜요? 지하철에 사람이 많기도 하고, 아침에 책도 보고 공부도 하려고. 아, 저는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나겠던데.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할만 하더라고.
난 아침에 정신도 맑고 집중도 잘 돼서 좋아. 그런데 송 과장님, 부동산 투자하신다면서요? 투자라기보다는 소소한 재테크 정도? 주식은 전혀 모르고. 저도 모아둔 돈으로 뭐 하나 사볼까 하는데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집 사려고? 네, 사실 저도 몇 달 뒤에 결혼하거든요. 근데 남편 될 사람이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축하해. 우리 팀에 좋은 일이 두 번이나 있네. 정대리하고 권사원. 그래서 신혼집 보려고 하는구나. 네, 이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살고 싶은 지역하고 아파트 단지를 세 군데만 정해봐. 거기서 봐줄게. 제가 부동산을 하나도 몰라서요.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랑 남자친구의 직장 위치를 고려해서 동네부터 골라봐. 그러고 나서 무슨 아파트가 있나 한번 봐봐. 그럼 가봐도 되고 네이버 지도로 찾아봐도 되고 원래 처음엔 다 어려워. 네, 한번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 결혼한다는 건 김 부장님께 비밀이에요. 아시면 회식에 남자친구 데리고 와라. 자기한테 허락받아라. 이상한 말씀 하실 것 같아서요. 알았어. 권사원이 적절할 때 말씀드려. 김 부장이 자리로 돌아온다. 상추와 깻잎을 뒤적거리더니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 마냥 크게 소리친다. 아줌마! 여기 상추랑 깻잎이 죄다 벌레 파먹은 것들이야. 이런 걸 주면 어떡해? 빨리 깨끗한 걸로 바꿔줘. 쌈장하고 마늘도 꽉 채워서. 술에 취한 김 부장의 목소리가 가게 전체에 쩌렁쩌렁 울린다. 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풍부해지는 발성량이 어마어마하다. 종업원은 낮은 사람, 본인은 높은 사람. 다 같은 사람인데 직업으로 높낮이를 판단하는 듯한 태도가 팀원들은 불편하다. 며칠 뒤 정대리는 새로 산 외제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한다. 중고차 사이트 엔카에서 뒤지고 뒤진 끝에 보험 이력 깨끗하고 연식 대비 킬로수 적은 차를 하나 업어왔다. 아반떼는 그 딜러에게 넘겼다. 추억이 담긴 차를 떠나보내자니 잠시나마 가슴이 찡하다. 이 심정은 차를 팔아본 사람만이 안다. 아련한 마음에 사진을 한 장 찍어둔다. 그래도 새 차를 끌고 오니 기분이 좋다. 이따 퇴근하고 여자친구와 북악 스카이웨이로 드라이브 가기로 약속했다. 회사에 외제차 끌고 다니는 대리라니. 정대리는 성공한 기분이다. 나랑 결혼하는 여자는 땡 잡은 거지. 하고 생각한다. 누가 문콕할까봐 일부러 옆자리가 비어 있는 곳을 찾아 주차한다. 시동을 끄고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긴다. 양치를 했는데 치아 사이에 뭔가 낀 것 같다. 어제 주유하고 받은 영수증 모서리로 이를 쑤신다. 잠시 후 검정색 차가 들어오더니 정대리의 차 오른쪽 옆에 주차한다.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옆에다 댄다. 정말 무개념이다. 뿔이 난 정대리는 획 고개를 돌려 옆 차를 본다. 김 부장이다. 김 부장이 주차장 자리 부족하다고 사원 대리급은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다. 정 대리는 모른 척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다른 방향을 보면서 전화하는 척 한다. 김 부장이 빨리 내려서 사라지길 기다린다. 김 부장이 터벅터벅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간다. 뒷모습인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어제 사모님과 싸웠나 보다. 아니면 출근길에 새치기 한 차랑 욕을 한 바가지씩 주고받았거나. 5분 후에 정대리도 사무실로 올라간다. 차 키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밋밋하던 책상 위에 동그라미 안을 4등분한 피자 모양 로고의 차 키가 있으니 느낌이 다르다. 두 조각은 흰색, 두 조각은 파란색. 성공한 대기업 직원 느낌이 난다. 크, 대기업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리. 예쁜 여자친구와 곧 결혼. 다음 주 금요일 쉬는 날과 월요일 연차 하나 붙여서 3박 4일 제주도 프로포즈 여행. 다녀와서 한 달 뒤 결혼식. 완벽하다. 화려한 날들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아까부터 김 부장이 자꾸 정대리를 쳐다보는 느낌이 든다. 헤어스타일이 궁금한 건가? 예전에 괜찮은 무스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무스 대신에 왁스를 추천해줬다. 왁스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무스를 쓴다고 한다. 결국 하던 대로 할 거면서 왜 물어보는지. 오늘 향수 좋은 거 뿌렸는데 눈치챘나 보다. 이번에도 무슨 향수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다. 비싸고 좋은 건 용케도 알아보는 김 부장이다.
정 대리는 모니터와 키보드 사이에 차키를 두고 사진을 한 컷 찍는다. 모니터가 꺼져 있으니 사진이 별로다. 전원을 켠다. 파워포인트를 띄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느낌이 나도록 세팅한다. 다시 찍는다. 인스타에 업로드한다. 샵 정대리, 샵 바쁨, 샵 회사원 스타그램. 프로포즈 여행 날이다. 스티커가 덕지덕지 빈틈없이 붙어있는 리모와 알루미늄 캐리어를 창고에서 꺼낸다. 여행용으로 가지고 갈 때 이만한 게 없다. 공항에 이 커리어만 끌고 가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번씩은 쳐다본다. 옷과 액세서리를 가득 채운다. 3박 4일인데 한 달은 매일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다.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여자친구와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간다. 비행기에서 무조건 사진 찍어야 할 장소는 게이트와 비행기를 연결하는 다리 통로다. 설렘이 가장 극대화되는 장소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차려입은 공항 패션까지 사진 한 컷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 비행기에 탑승한다. 이코노미석을 예약했는데 여자친구가 비즈니스석에 앉는다. 사진만 찍어달라고 한다.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걸치고 잡지를 보는 척 한다. 그럴듯하다. 사진을 수십 장 찍고 본래 자리 이코노미석으로 간다. 제주도 도착하기 전인데 벌써 100장은 찍었다. 여자친구는 앞머리에 롤을 감는다. 정대리와 여자친구는 피곤했는지 이륙도 하기 전에 잠이 든다. 정대리는 고개를 뒤로 젖혀 입을 떡 벌리고 있다. 여자친구는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복도를 막고 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수평으로 날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착륙을 준비하라는 방송이 나온다. 제주도까지의 비행은 짧기만 하다.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려 시동을 건다. 오픈카다. 지붕이 열리는 버튼을 누른다. 천천히 열린다. 정대리는 이 순간을 만끽한다. 뚜껑이 완전히 열린 모습보다 뚜껑이 열리는 그 순간이 진짜다. 렌터카라도 상관없다. 사진 찍을 때 번호판만 찍히지 않으면 된다. 그동안 인스타를 보면서 느꼈던 부러움과 질투심을 자신의 팔로워들도 그대로 느끼면 된다. 내비게이션에 호텔 이름을 입력하고 엑셀을 밟는다. 공항을 나와 국도로 올라선다. 여자친구가 제주도의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며 상체를 세우고 팔을 쫙 뻗는다. 신난다고 소리를 지른다. 속도를 올린다. 바람이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휘날린다. 순간 날파리들이 그녀의 입속으로 와르르 들어간다. 투투투투, 아, 이게 뭐야? 왜? 입에 뭐 들어갔어? 100마리는 먹은 것 같아. 아이씨, 화장실 좀 들렀다 가자, 오빠. 마침 시야에 괜찮은 대형 카페가 보인다. 음, 화장실 가는 김에 저기 들렀다가 갈까? 그래, 사진도 좀 찍고. 넓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카페로 들어간다. 높은 천장에 여러 개의 팬이 돌고 있다. 커피 머신이 원두 가는 소리를 낸다. 직원들은 납작한 모자를 쓰고 있다. 몇몇은 운동화, 몇몇은 크록스를 신고 있다.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정대리는 일단 어떤 부류들이 있나 실내를 스캔한다. 우리는 서울에서 온 잘 나가는 커플인데, 우리만큼 잘난 커플이 있나? 음, 없다. 역시. 정대리는 괜히 우쭐대며 선글라스를 벗는다. 여자친구는 메뉴에 시그니처라고 표시된 제주 유기농 화이트 초코칩 더블 블렌딩 라떼를 시킨다. 정대리는 제주 오가닉 오렌지 감귤 한라봉 바닐라 크림 프라푸치노를 시킨다. 요즘 카페의 음료 이름은 참 길다. 제주도는 귤 종류의 과일이 유명하니 이런 걸 커피에도 넣나 보다. 신기하다. 메뉴 이름이 제주로 시작하니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정대리는 신용카드를 내민다. 카드는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구부렸다가 피면서 종업원에게 내밀어야 한다. 그게 간지다. 종업원이 카드를 받아 포스 기계에 꽂는다. 손님, 한도 초과라고 뜨는데요. 네? 설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도 초과예요. 아, 그럼 이 카드로 해주세요. 정대리가 허둥지둥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뽑아 건넨다. 삐! 이것도 한도 초과인데요. 이럴 리가 없는데.
정대리는 식은땀이 난다. 카드사에 급히 전화를 건다. 카드사에서는 더 이상 증액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제 여행 시작인데 큰일이다. 식당이랑 카페, 갈 곳들 다 정해놨는데 프로포즈 여행에 벌써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운다. 한도 초과는 한도 초과고 사진은 사진이다. 찰칵찰칵, 찰칵찰칵. 정대리와 여자친구는 하루에 수백 장, 아니 수천 장의 사진을 찍는다. 준비한 프로포즈도 사진 찍느라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로맨틱한 말을 할 만하면 여자친구가 바로 잠깐 잠깐 사진 좀 찍고 라며 분위기를 깬다. 하지만 사진에서는 왕자와 공주의 약혼식 같은 분위기로 나온다. 결혼 약속을 하기 위해 프로포즈를 하는 건지, 사진을 찍기 위해 프로포즈를 하는 건지,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 프로포즈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핸드백 받은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웃어줘서 정대리도 기쁘다. 그렇게 프로포즈 여행이 지나간다. 43쪽 권사원은 오늘도 출근. 화요일 아침이다. 오늘도 김 부장 팀의 아침 풍경은 평화롭다. 김 부장은 후루룩 후루룩 해장국 마시듯 믹스 커피를 들이켠다. 송 과장은 특유의 꼿꼿한 자세로 업무에 몰입 중이다. 정 대리는 여행 후유증으로 축 늘어져 있다. 권 사원은 출근 후유증으로 축 늘어져 있다. 김 부장팀의 막내 권 사원은 올해 3년차 사원이다. 눈물 나는 취업 준비생 시절을 거쳐 대기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그런 권 사원이 회사에서 웃음을 잃는 데는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회사 생활이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실감한다. 그리고 일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도 이제는 헷갈리고 있다. 그런 권사원을 오늘 가장 힘들게 한 건 1호선이다. 권사원은 매일 아침 지하철 1호선 상행선을 타고 남쪽 끝에서부터 국토 종주를 하는 탓에 아침부터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다. 멀기도 멀지만 1호선이라는 공간이 권사원을 피곤하게 만든다. 1호선에는 1호선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다. 눅눅하고 꿉꿉하고 퀴퀴한 복합적인 냄새다. 그러나 5분 정도 지나면 냄새에 익숙해져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5분이 지나 냄새가 잊혀질만 하면 독특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종교인, 혼자서 열변을 토하는 정치인, 침 튀기며 우주의 신비에 대해 강연하는 교수님,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 어깨를 밀치며 칸을 이동하는 럭비 선수, 손잡이에 매달려 턱걸이하는 체조 선수, 클럽인 것 마냥 이어폰 음악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들리도록 크게 듣는 음악인, 그들 말에 의하면 음악이야말로 국가가 허락해준 유일한 마약이라고 한다. 이들을 잘못 마주치면 출근길이 더 피곤해진다. 다른 칸으로 옮겨도 이들 중 한 명은 꼭 있다. 탈 때는 고난, 내릴 때는 환희의 1호선이다. 송 과장님처럼 새벽에 나올까? 권사원은 잠시 생각한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데. 야행성 인간으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가능할까? 권사원은 최근에 회식 끝나고 올라탄 지하철 막차에서 못 볼 꼴을 보고 말았다. 7좌석을 차지하고 누워 자던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은 가히 트라우마급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소변이 짙은 파란색 직물 시트에 스며들어 전혀 티가 안 났다는 것. 누군가 저기 또 앉을 텐데 권사원은 벌떡 일어나고 싶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 않은가. 아닐 거야, 설마. 아니겠지. 애써 아닐 거라 위안하며 권사원은 지하철 1호선에 지친 몸을 뭉갠다. 권사원은 어제 남자친구와 신혼집 문제로 팽팽한 대화를 나눴다. 남자친구와 집 문제에 대한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다. 권사원은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남자친구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송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송 과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이것만 끝내고 휴게실로 갈게. 권사원은 먼저 휴게실에 들어가 종이와 펜을 들고 앉는다. 송 과장이 얼마 뒤 들어온다. 그때 말한 집 때문에? 네, 말씀하신 숙제는 하고 있어요.
하하, 숙제는 무슨. 남자친구랑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집값이 일본처럼 폭락할 거라고 우기네요. 지금 집값의 반의 반이 될 거라고 겁주는데, 휴, 남자친구 설득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나름 여기저기 알아본 것 같네. 네, 제가 결혼 전에 미리 집 사두자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부동산 유튜브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런데 집값 반토막 날 거라는 폭락론자들 채널만 보고 있으니 그 말만 믿고 집은 지금 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네요. 후원 계좌로 돈도 보냈대요. 저랑 만나면 분식만 먹으면서. 그런 데는 이상하게 돈도 잘 써요. 음, 그 사람들은 사람들 불안을 자극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송 과장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얘기를 시작한다. 이건 내가 직접 남자친구한테 설명해 주고 싶네. 권사원이 잘 들어뒀다가 얘기해 줘. 간단하게 라면으로 예를 들어볼게. 옛날에는 200원이라면, 라면을 살 수 있었어. 지금은 800원? 아니, 그 정도 하나? 한 묶음에 5,000원 정도 하니까 하나에 1,000원 정도 하겠네. 그럼 거의 5배가 오른 거지? 동시에 인건비, 물류비, 광고비, 모든 비용이 다 올랐는데 그게 다시 400원, 300원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10년 전만 해도 10,000원 가지고 가면 편의점에서 꽤 많이 살 수 있었어. 요즘은 과자 몇 개만 집으면 10,000원이야. 집도 다르지 않아. 그런데 집이라는 건 과자나 라면처럼 공장에서 하루에 수십만 개씩 찍어내는 게 아니라 수량이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희소성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기에 교통, 학군, 조망, 각종 인프라 등등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프리미엄이 또 붙는 거지. 아, 복잡하네요, 송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이라는 게 올 수 있을까요? 글쎄, 내 생각에는 상황에 따라 일시적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폭락이 오진 않을 것 같아. 폭락이 오기 어려운 이유는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 집이라는 특성. 좀 복잡한데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다음에 설명해 줄게. 권사원은 궁금한 게 많다. 그런데 일본은 왜 집값이 폭락한 거예요? 일본은 당시에 1억짜리 집을 사면 1억 대출을 해줬어. 5억짜리 집을 사면 6억, 7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가격 거품이 엄청났지.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40%로 제한되어 있잖아. 신용대출도 까다롭게 심사하다 보니까 대출 건전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뉴스에서는 대출이 사상 최대라고 나오지, 그걸 보고 겁내는 사람들이 많아. 대출이 너무 많아서 이러다 터지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반대로 대출이 줄어들면 그게 더 무서운 일이야. 대출이 줄어든다는 건 시중에 돈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뜻이거든. 위기의 신호탄인 거지. 그러니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걸 막연히 나쁘게만 보지 마. 통화량이 늘고 물가가 오르고 소득이 오르는 만큼 대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야. 물론 너무 급격히 비정상적으로 늘면 문제가 되지만 말이야. 그때 김 부장이 휴게실에 들어온다. 어이, 거기 둘이 뭐해? 업무 시간에 데이트하는 거야? 시킨 일은 다 했어? 네, 얘기 금방 끝나고 가겠습니다. 송 과장이 대답한다. 김 부장이 나간다. 아, 진짜 부장님. 신경 쓰지 마. 그냥 할 일이 없으셔서 그래.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하면요. 일본에 빈집이 많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요? 그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벌어질 일이야. 인구가 줄어들고 제조업이랑 농업 기반이 약해질수록 지방 소도시 인구는 주변 대도시로 흡수되게 돼 있어. 서울, 경기도, 광역시들은 점점 커지고 그 사이에 있는 위성 도시들은 점점 역할이 줄어들 거야.
그런 곳에서는 빈집이 늘어나겠지. 경기도를 앞으로는 큰 서울이라고 봐도 될 거야. 대도시는 확장되고 지방 소도시는 슬럼화되고 권사원은 열심히 메모한다. 남자친구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경제관념 제로인 남자친구가 과연 이해할까? 음, 홍락농원에 심취해 있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구제해야 하나? 실은 작년에 제가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아파트를 하나 사두려고 했었는데요. 아버지가 못 사게 말리시더라고요. 어린애가 무슨 벌써 집이냐고. 그러면서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꼭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갭이 너무 커서 살 엄두도 못 내요. 음, 권성환 아버님은 어디에 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휴전선 쪽에 오래된 나홀로 아파트에 사세요. 권사원은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휴전선? 그쪽에 나홀로 아파트면 시세가 오히려 빠졌겠는데? 20년 전 가격 그대로라고 하셨어요. 다른 곳은 다 올랐는데 옛날 가격 그대로면 현금 가치를 봐서라도 손해를 보신 거네. 어르신 세대는 본인들의 좋지 않은 경험을 자녀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서 진심으로 걱정하시지. 이해해. 그런데 권사원이 집을 사려면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도 좋지만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해. 맞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세요. 권사원이 직접 공부하고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송 과장님. 그때 내주신 숙제는 계속 하고 있어요. 끝나면 연락 드릴게요. 그래. 권사원은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알게 되어 업무에 열중한다.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업무에 열중한다. 원래 사원에게는 프로젝트 보조 역할만 맡기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권사원에게 일이 떨어지게 되었다. 회사 제품의 전반적인 시장 조사와 그에 대한 전략이다. 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꽤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송 과장과 협업하되 권사원이 주도적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꼬박 3주를 이 프로젝트에 올인했다. 꼼꼼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관련자들 인터뷰까지 마친 후 자료를 만들었다. 송 과장과 정 대리도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수정 사항을 체크하고 최종본을 정리해 갔다. 완성. 드디어 완성. 권사원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 최종본 파일을 첨부해 김 부장 앞으로 이메일을 보낸다. 김 부장 역시 전무님과 상무님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 자료인 만큼 매의 눈으로 살핀다. 양 눈썹이 가까워지며 미간에 주름이 생기도록 열심히 보고 또 본다. 대망의 프로젝트 발표 날, 권사원은 청심환을 먹고 출근했다. 3년 전 회사 면접을 볼 때 이후로 청심환을 먹은 건 처음이다. 수십 번 읽고 검토하고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했다. 권사원, 잠깐 나 좀 봐. 김 부장은 아침 일찍 권사원을 호출한다. 권사원, 오늘 발표 내가 할게. 네? 제가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사원한테 이런 중요한 발표를 시키는 것도 좀 그렇고, 내 생각이랑 다른 부분도 있고, 왜 대답을 안 해? 네, 부장님. 당황스럽다. 보고서 작성부터 발표까지 전부 내가 다 준비했는데. 김 부장이 발표를 한다. 쳐다보면 눈이 빠질 것 같이 밝은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한다. 장표가 넘어갈수록 권사원은 당황스럽다. 김 부장의 발표 내용은 자신이 만든 내용과 많이 달랐다.
김 부장은 권사원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자료를 팀 실적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방향으로 재편집했다. 현실의 어두운 면은 본인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봐 장밋빛 미래로 편집해버렸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는 본인이 한 것처럼 포장한다. 권사원과 팀원들은 멍하니 김 부장을 쳐다본다. 발표가 끝나고 송 과장이 정 대리와 권사원을 데리고 회사 지하 카페로 내려간다. 괜찮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겪으니 진짜 멘붕이네요. 저랑 상의도 없이 내용을 수정하시고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열심히 만든 자료인데 부장님은 왜 우리랑 대화를 안 하실까? 자기 생각은 좀 다르니 같이 바꿔보자. 이런 얘기만 해도 될 텐데 몇 년째 이런 식인지 모르겠네. 진짜 속상하네요. 옆에 있던 정대리가 투덜거린다. 저런 사람을 팀장시키는 회사가 잘못된 건지, 그냥 팀장이 이상한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다른 스트레스는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직원들 성취감이나 보람까지 무너뜨리는 건 진짜 힘 빠지네요. 연봉이나 실적 압박 같은 것보다 이런 게 더 열받아요. 권사원 열심히 했는데. 정적이 흐른다. 송 과장이 주제를 돌려본다. 정대리는 제주도 잘 갔다 왔어? 카드 한도가 초과해서 여자친구 카드로 다 쓰고 왔거든요. 진짜 쪽팔리더라고요. 하하, 완전 눈치 보였겠네. 뭘 했기에 한도 초과야? 선물로 핸드백 500만 원짜리를 할부로 샀는데 그걸 까먹었더라고요. 또 필라테스 다니고 싶다고 해서 등록해 줬는데 그게 1회에 7만 원이거든요. 10회 등록하면 1회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7만 원 벌었습니다. 결혼 전에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차도 샀잖아. 어차피 조금 있으면 월급도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결혼 얼마 안 남았는데 신혼집은 정했어? 아니요. 이제 알아보려고요. 저 한강 보이는 아파트 살고 싶어요. 한강? 만만치 않을 텐데. 정대리랑 권서원 둘 다 결혼하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사서 입주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말이야. 그게 아니면 월세로 사는 것도 생각해봐. 전세금 마련하느라 부모님께 손 벌리거나 은행 대출 받고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 나아. 거주 비용과 초기 비용을 최소화해야 어떻게든 돈이 모여. 정대리가 대답한다. 월세요? 우리가 고시생도 아니고 월세는 무슨 월세입니까? 다달이 나가는 돈도 아깝고요.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아까우니까 월세 싼 데서 살라고. 아직 젊으니까 집이 좀 낡았더라도 고생하면서 버틸 수 있잖아. 대신 전세 보증금 할 돈으로 다른 데 전세 끼고 집 하나 사두는 것도 방법이야. 그러다 돈이 모이면 들어가 살면 되는 거고. 여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월세 산다고 하면 친구들이 무시할 것 같은데. 그래, 상의해봐. 아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한쪽만 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한 채 마련해 두는 게 좋아. 다음 날 아침, 김 부장은 팀원을 한 명씩 불러 면담을 하기로 한다. 인사 고과 시즌이라 고과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 같다. 권사원, 네 부장님, 미안한데 올해 대리 진급해인 거 아는데 말이야. 박 과장이 진급을 한참 동안 못하고 있잖아. 알지? 그래서 박 과장 고과를 잘 줘야 할 것 같아. 권사원이 이해 좀 해줘. 네? 권사원은 뭘 이해하라는 건지 어리둥절하다. 자신이 진급하는 것과 박 과장 고과를 잘 두는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박 과장은 김 부장과 최 부장의 동기로 몇 년째 음, 고가를 빨아먹고 있는 블랙홀이다. 과장만 10년 넘게 하고 있다. 김 부장은 박 과장이 불쌍하다며 후배들의 고가를 낮추고 박 과장의 고가를 올려주고 있다. 이 때문에 김 부장 팀의 팀원들은 최소 1년씩 진급 누락을 해왔다. 어느 해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평가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년 조회사에서 하신 대표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가? 직원들은 혹시나 했다. 어쩌면 올해는 다를까? 하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르지 않았다. 김 부장 역시 변한 게 없다. 김 부장은 사원 대리급은 아예 진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최저 고가를 주었다. 그리고 동기인 만년 과장 박 과장에게는 최고 고가를 연속해서 주고 있다. 김 부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 권사원은 아직 젊잖아. 그렇지? 그래, 정대리 들어오라고 해줘. 권사원은 실망이 크다. 선배들이 회사에 영혼을 쏟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다. 수십 번 탈락의 고배를 마신 끝에 어렵게 취직을 했다. 그것도 남들 부러워하는 대기업. 포부를 갖고 회사에 입사했지만 막상 업무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선배들은 주식, 부동산, 코인 이야기뿐이다. 권사원은 선배들이 속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알겠다. 왜 그러는지를.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환경이 지금의 조직이 직원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권사원은 생각한다. 나도 그래야 하나? 회사와 나를 철저히 분리해야 하나? 내가 꿈꾸던 직장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임원까지 승진하겠다. 그런 생각까진 해보지도 않았다. 그저 열심히 일하면서 성과도 내고 그냥 잘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잘하려고 애써봤자 소용이 없다. 나만 상처받고 그냥 그렇게 끝난다. 권사원은 자리로 돌아간다. 너무 화가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켜니 부재중 전화가 와 있다. 남자친구다. 때마침 전화해준 남자친구가 고맙다. 권사원은 통화 버튼을 누른다. 오빠 전화했어? 이제 통화 가능? 괜찮아. 집 하나 받은 거 있는데 위치가 대박이야. 너네 회사랑 우리 회사 딱 중간이야. 지하철역도 완전 가까워. 그래? 얼만데? 전세 4억. 4억? 너무 비싸다. 전세가 그렇게 비싸? 좀 괜찮은 집들은 다 그래. 그럼 우리 대출 얼마 받아야 하지? 3억 정도? 그만큼 대출이 나오나? 은행 가서 물어봐야지. 그런데 전에 말했던 우리 팀 송 과장님하고 얘기해 봤는데 전세는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라고. 그 사람 말 듣지 마. 집값 떨어진다고 말했잖아. 조금 있으면 반토막 날 거야. 지금 경제 상황 봐봐. 자영업자들 폐업하고 난리야, 난리. 오빠, 내 얘기 들어봐. 처음에는 보증금 작고 월세 싼 곳에서 시작하는 게 어때? 그리고 모아둔 돈에 대출금 합해서 전세 낀 집 하나 사놓는 거야. 그럼 나중에 무슨 소리야? 유튜브에서 교수랑 전문가들이 부동산 폭락한다고 했어. 같이 영상 봤잖아. 그 사람들 말이 더 정확하지. 구독자 수가 몇십만 명인데. 만나서 얘기해. 권사원은 한숨을 내쉬고는 전화를 끊는다. 남자친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저기서 순진한 얼굴로 얼굴을 하고 손을 흔들고 있는 남자친구. 착한 건 좋은데 왜 이상한 사람들 말은 철떡같이 믿는지. 이상한 종교에 빠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아닌가? 설마 뒷조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 권사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음을 다잡는다. 떡볶이 먹으러 갈까? 현선이네. 또 어제도 먹었는데. 그래, 알았어. 권사원은 이런 걸로 싫은 소리를 하면 너무 쪼잔한 것 같아서 별말 없이 따라간다. 현선이네에 도착했다. 여기는 즉석 떡볶이보다 일반 떡볶이가 더 맛있다고 한다. 세트에 쿨피스도 포함되어 있다며 세트를 주문한다. 주문을 마치고 진동벨을 받는다. 징징징. 진동벨이 소리를 내며 옆으로 미끄러진다. 아, 요즘 진동벨은 디자인도 참 예쁘네. 권사원은 문득 진동벨 디자인조차 식당이나 카페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맞아. 사소해 보이는 것이 생각보다 마케팅에 큰 역할을 하는 법이지. 그때 남자친구가 떡볶이, 튀김, 순대, 꼬마 김밥 세트를 들고 온다. 만날 때마다 분식집만 가는 남자친구가 얄밉다. 분식집이라고 해서 많이 싼 것도 아니다. 원래 검소한 건지, 아끼려고 하는 건지, 떡볶이를 정말로 사랑해서인지 모르겠다. 권사원이 남자친구에게 젓가락을 건네며 말을 건넨다. 우리 팀에 부동산 잘하는 선배가 있는데, 집값 폭락한다고 말했잖아. 남자친구가 퉁명스레 말을 끊는다. 그래도 권사원은 얘기를 이어간다.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인데 남자친구와 더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폭락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내가 설명해 줄게. 아니야, 폭락한다고. 내 말 믿어. 유튜브에서 그렇게 강의하고 있어. 볼래?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러다가 싸울 것 같다. 권사원은 말없이 순대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다. 어제도 먹었고, 지난주에도 먹어서 물릴 것 같다. 그래도 꾸역꾸역 먹는다. 막상 입에 넣으니 들어간다. 싸워서 기분 상하느니 그냥 먹기나 해야지 싶다. 맵다. 쿨피스를 벌컥벌컥 마신다. 늘 하는 겉도는 대화만 반복하다가 헤어진다. 다음날 아침 권사원은 어김없이 출근한다. 엘리베이터 하나가 고장나서 줄이 길다. 약속이라도 한 듯 다 같이 묵념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 한 손에 핸드폰을 쥐고 화면을 본다. 다들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긴다. 이러다가 인간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사라질 것 같다. 권사원 차례가 되어 엘리베이터에 올라탄다.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들어온다. 삐, 삐 소리에 마지막에 탄 사람이 내린다. 창피한 것 같은데 티는 안 내려고 느긋하게 내린다. 오늘따라 엘리베이터는 지하철보다 밀집도가 더 높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아저씨의 셔츠가 땀에 젖어 있다. 땀 냄새가 스멀스멀 콧구멍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입으로만 숨을 쉬어본다. 입으로 땀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다. 찝찝한데 피할 길이 없다. 고개를 돌리는 게 현재로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다행히 내려야 하는 층이다. 후덥지근하게 달아오른 엘리베이터에서 뛰듯이 내린다. 사무실로 들어서니 송 과장이 신문을 보고 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과장님 아침부터 신세 한탄 좀 해볼까 하는데 해도 될까요? 뭔데 그래? 남자친구가 집 얘기만 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 다른 대화할 때도 그래? 평소에는 안 그런데 집 얘기할 때만 그래요. 음, 혹시 남자가 집을 해가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건가? 대출 받으면 어차피 권사원이랑 같이 갚아나가야 할 텐데. 저도 모르겠어요. 대화 자체를 거부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집 말고 돈 얘기는 해봤어? 돈 얘기요? 돈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관심 없고, 남자친구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중요한 문제야. 결혼하고 나서 뒤늦게 부딪히면 꽤 심각해질 수 있어. 그러니 결혼 전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힘들더라도 집요하게 비집고 들어가야 할 거야. 그런가요? 그래야겠어요. 실은 싸울까 봐 저도 내심 피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권사원은 이번에는 꼭 얘기를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송 과장한테 의논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친구나 또래 친척들 중에서도 결혼은 자신이 처음이라서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송 과장의 의지가 된다. 다행이다. 오늘은 여기 67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책 읽어주는 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